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람스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 일단 이 제목을 보시고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브람스 하면은 클라라 슈만, 여인이라고는 클라라 슈만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인들 복수가 이게 웬일인가 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브람스를 거쳐간 그러한 여인 4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한번 보실까요? 아, 클라라 슈만은 브람스의 유일한 그러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라 슈만은 브람스가 2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모하고 연모하고 동경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13년 내지 14년 정도 연상이었고요. 브람스가 20살 때 이, 이 로버트 슈만의 집으로 가서 처음 그 부인인 클라라 슈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 브람스는 클라라 슈만을 보고 나의 가장 이상적인 여인이 바로 클라라 슈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아마 일생 동안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그 브람스를 거쳐갔던 여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인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연인은 1858년에 브람스가 25살 때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괴팅겐의 그 음악 감독을 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그 말하자면 서클 그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괴팅겐 대학의 교수의 딸이었던 아가테 지볼트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처녀를 만나고 나서 브람스는 굉장히 그 여인한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람스가 실제로 이 아가테와 약혼을 비밀리에 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실은 브람스를 그 매혹시키기에 충분히 아주 매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어떤 그 열정과 재능이 있었고 아주 유머 감각도 있는 굉장히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람스가 빠져들게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약혼한 다음에 결혼을 앞두게 되면서 브람스는 내심 뭔가 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약간 충돌되는 그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 공식적으로 이 결혼을 앞두고 떤 관계를 공식화해야 되는데 브람스가 주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테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현명한 스마트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관계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브람스가 그 당시 25살 때 피아노 협주곡을 일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을 썼는데 불행히도 그 연주가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 일본이 실패하게 되니까 그것이 결혼을 앞둔 브람스한테 굉장한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테는 브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떤 이 보다 mankind 어떤 인류를 위한 어떤 음악을 작곡할 사람이지 어떤 한 여자의 사랑에 안주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별을 선언하게 되고 브람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게 되고 결국 브람스는 어떤 여인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음악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음악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의 그 실패가 그렇게 작용하는데 아주 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람스는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쓰는데 무려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거의 50이 다 돼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람스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클라라 슈만의 딸이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과의 사이에서 4남 4녀 중에 셋째 딸이었는데요. 이름이 율리 슈만이었습니다. 근데 율리 슈만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애를 3명이가 낳은 다음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율리 슈만은 아마 그 딸 중에서 가장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마음의 연정을 품는 때가 브람스 나이 36살이었는데요. 그때 율리는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꽃다운 나이에 아주 눈부신 용모와 또 클라라 슈만의 그 기품을 이어받은 아주 그 절세의 그 미녀라고 할까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에 대한 어떤 그 들뜬 마음으로 쓴 곡이 바로 성악 그 사중창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리베스 리더 이 사랑의 노래 왈츠 작품 번호 52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리는 뭐 브람스를 뭐 약간의 그 애인의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브람스의 그 심적 상태는 그 어머니인 클라라 슈만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율리가 약간 그 결핵을 알아서 요양차 이탈리아로 떠나게 됐는데요. 이탈리아에 체류하면서 뭐 이태리 가면 이태리 남자들이 워낙 멋있으니까 뭐 되게 이 사랑 이야기가 꼽히게 됩니다만 거기서 이제 마르모리토라고 하는 백작을 만나서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됩니다. 클라라 슈만은 이 소식을 바로 브람스한테 알립니다. 브람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클라라 슈만은 이 브람스의 반응을 일기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브람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브람스는 몹시 당황한 것 같았다. 이렇게 뭐 일기였는지 하여튼 이런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브람스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이후에 클라라를 당분간 잘 안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작품을 하나 클라라한테 보냅니다.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작품은 이 소위 알토 랩소디라고 알려진 알토와 남성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클라라 슈만한테 보냅니다. 이 곡은 고에테의 겨울의 하르스 여행이라고 하는 그 12연으로 된 그 시 가운데 세 연을 따서 그
가사로 쓴 곡입니다. 이 그 시는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다음에 이 소설에 아주 그 상처를 많이 입은 젊은이를 위하여 같이 이제 그 겨울 여행을 떠나서 그때 느낀 감상을 어떤 사랑의 어떤 그 괴로움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를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브람스가 이 클라라의 딸 율리와 이루지 못한 그 어떤 그 쓰라린 가슴을 달래기 위해서 쓴 곡인데, 이 곡을 듣고 클라라 슈만은 굉장히 그 음악 속에 스며든 그 고통을 느끼고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람스는 또 이 곡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해요. 여기 이제 인용하면, 나는 슈만의 백작 부인을 위해 신부의 노래를 지었다.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썼다. 나는 화가 나서 썼다. 이렇게 자기의 그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알토 랩소디의 음반을 제가 두 개를 여기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캐서린 페리어. 이 여자는 사실 1953년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레코딩이 별로 없는 그러한 그 아주 예전 흑백 시대, 영상 시대의 어떤 그 소프라노가 아니라 알토 겸 컨트랄토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 런던 필하모닉과 그 클레멘스 클라우스가 지휘하는 데카 앨범이 있습니다. 1947년에 나온 아주 옛날 음반이고요. 또 하나는 1962년에 나온 크리스탈 루드비히 그 알토,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알토죠. 그래서 오토 크램페러가 지휘하는 그 오케스트라와 EMI 이 음반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크리스탈 루드비히는 뭐 아주 정말 무대에 서면은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러한 가수인데요. 저는 특히 그 캐슬린 페리어의 음반을 꼭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페리어는 그 음성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그 느낌을 주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알토 내지는 컨트랄토의 그 음색은 어떻게 보면 그 뭐 신화 속의 어떤 주인공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가수입니다. 특히 그녀가 남긴 음반 가운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거가 제 경우를 보면 그 글루코의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리디체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리아가 있죠. 나의 그 에우리디체를 돌려다오. 그런 이제 아리아가 있는데 뭐 첫 음이 이렇게 시작되죠. 케파로 센자 에우리디체 이렇게 시작되는 그, 아, 그 에우리디체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아주 그 간절한 노래죠. 이 캐슬린 페리어의 노래를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람스를 거쳐간 이 마지막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 이태리의 그 알토 가수인데요. 앨리스 바르비, 이태리식으로 읽으면 알리체 바르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자는 브람스가 말년에 1890년경에 교류를 나눴던 그러한 그 아주 젊은 그렇지만 재능 있는 그러한 성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는 굉장히 젊은이와 같은 그러한 좀 유희 같은 그러한 사랑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혹은 결혼을 생각한 그러한 사랑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단지 젊은 여자와 뭐 아버지 뻘 되는 그, 그 남성과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브람스는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유쾌한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르비 에피소드가 없이는 노년의 브람스의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르비라고 하는 여성은 이 만년의 그 브람스한테 많은 영광과 즐거움을 줬던 그러한 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여성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그 매력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그 앨리스 로라 바비라고 하는 이태리 이 메조소프라노자 바이올린도 연주를 했던 이 여성은 아마 브람스와 교류를 말년에 나누면서 또 브람스를 실제로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람스도 좋아해서 이 바비를 클라라 슈만한테도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90년 가을에 클라라를 같이 방문해서 이 브람스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Today I've heard my songs for the first time. 나는 이 바르비의 노래를 통해서 내가 작곡한 내 노래를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수배했을 정도로 이 바르비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이 말년의 브람스와 그 앨리스가 이제 같이 뭐 거리를 산책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러한 뭐 연애라기보다도 어떤 플라토닉한 관계였지만 그래도 이 늙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 간의 그 자주 만남은 이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가십의 소재가 되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십으로 뭐 찻집에서 얘기거리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브람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만년에 내가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바로 말비와 같은 여자랑 할 거다. 물론 뭐 그 여자하고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제 바비는 일찍 무대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1893년에 어떤 귀족 남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브람스가 그 여자가 이제 무대를 떠나기 위해서 고별 리사이트를 하는데 그 고별 리사이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반주를 브람스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거의 사건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곧 어떻게 보면 브람스가 얼마나 그 바르비를 애정을 갖고 대했는지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때 바르비가 마지막 그 고별 공연을 할 때의 모습이고 저 피아노 앞에 앉은 분이 바로 뭐 아주 익숙한 얼굴이죠. 브람스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공연을 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브람스가 1896년에 자기가 정말 일생 동안 흠모하고 사모하고 연정을 품고 자기의 모든 음악적인 열정을 쏟아 부었던 작곡하면 항상 클라라한테 보내고
했었는데요. 그 클라라가 1896년에 아마도 그 뇌졸중 같은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났다는 그 정보가 브람스한테 전해졌는데, 아마 그 집주인이 뭐 랜드레이디가 아마 그 여주인이었는지 하여튼 그 정보를 하루가 늦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으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장례식장까지 가려면. 그래서 황급히 브람스가 뛰쳐나와서 기차를 타고 이 장례식을 하는 이제 그 연결식장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당황한 나머지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좀 잘못 타갖고 또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 메모리얼 서비스가 열리는 이제 그 교회였겠죠. 가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그 모든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일행을 브람스가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브람스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정말 어, 그 아주 불안정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나중에 이 브람스를 만난 이 지인의 회상에 의하면 이때 브람스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온 얼굴과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 머리카락은 막 이제 날리고 아주 그 힘든 그 브람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는 장례식을 보지 못했고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그 장례식에 갔던 지인들을 만나는 걸로 클라라와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브람스는 그 이듬해 1897년에 클라라 슈만이 죽은 그 이듬해 결국은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았지만 여인에 대한 사랑은, 그런 사랑의 감정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떠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택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상 기호에 EAF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독일어로 einsam aber frei, 외롭지만 그렇지만 자유롭다. 이게 아마 브람스의 그 사랑과 음악의 세계를 잘 설명해주는 어떤 모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여인을 생각하고 사모의 감정이 있었지만 끝내 그는 어떤 여인도 택하지 않고 고독하게 살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의 자유로운 영혼이 어떤 그 풍부한 어떤 음악적 감성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듣는 브람스의 그 아름답고 정말 그 심오하고 아주 정말 고결한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EAF, 여러분도 어떤 이러한 모토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뭐 물론 고독하겠죠. 그렇지만 또 자유로운 어떤 영혼도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